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냉전 이후 네오콘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콘 운동이라는 것은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 패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단의 그 유대계 전 좌파 지식인들이 미국적 가치, 즉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절대적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적 자유와 인권을 지키자라고 열렬히 외쳤고, 그 당시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베트남 전쟁 패배에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미국 내에 만연했던 패배주의와 무력감을 극복을 하고 1980년대에 레이건이라는 보수파 인물이 약 50년 만에 미국 정계의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비를 다시 엄청나게 증액하면서 소련과의 군비 경쟁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일종의 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자, 베트남 전쟁 패배를 좌시하면은 1930년대 미네협정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미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듯 보였던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미국적 가치가 이겼다는 게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1989년에 냉전이 종식되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당시 네오콘 지식인들 화상가가 외쳤던 미국식 자유와 인권을 지키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공허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존 업다이크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던데, 냉전이 없어진다면, 냉전이 없다면 도대체 미국인의 존재 이유는 뭔가? 미국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걸 다시 또 좀 약간 바꾼다면, 냉전이 없다면 네오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냉전이 없는 경우라면 네오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회의 같은 게 생겼다는 거죠. 따라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네오콘은 그럼 해체를 해버리나? 인물을 안 썼으니까?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한 네오콘 지식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네오콘들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방어에서 공세로. 지금까지는 미국적 가치와 제도를 수호하자,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적 가치와 제도의 정당성이 입증됐으므로 이것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자. 쉽게 말해서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에 맞도록 개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린다면, 공산 이전까지 공산주의 봉쇄 및 자유수호가 미국의 존재 이유였다면, 앞으로는 냉전 종식 이후에는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확산시키려면 전 세계에 있는 독재 정권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른바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냉전 이후, 탈냉전 이후 네오콘의 목표를 전파하기 위한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2세대 네오콘의 등장이고 1995년도에 창간된 위클리 스탠다드라는 잡지입니다. 윌리엄 크리스톨이라는 네오콘 지식인, 그 아버지도 유명한 네오콘 지식인이죠. 어빙 크리스톨이라고. 윌리엄 크리스톨이 주관을 맡고 세계적인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물줄을 맡으면서 위클리 스탠다드가 1995년에 워싱턴에서 창간이 돼요. 그 1세대 네오콘 잡지인 코멘타리가 전미 유대인 협회에서 발간을 했고, 약간 지적이고 약간 사변적이었다면 이 위클리 스탠다드는 보다 대중적이고 보다 정책 지향적이고 그리고 선전선동을 목표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2세대 네오콘들이 말하자면 주장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바로 나토의 동진이고 또 한 가지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타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대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를 위협에 몰아넣고 있는 그 대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실 원인이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주창한 세력이 이 네오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세대 네오콘들의 주장을 대략 5가지로 요약을 해요. 1세대와 약간 다르죠. 냉전이 끝났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 미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하게도 선한 지배자다. 선한 제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전 세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 찰스 크로스하머라는 그 유명한 네오콘 언론인인데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사실은 서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제일 미국에 대해서 좀 까칠하고 러시아는 그전에 적대국이었으니까 프랑스, 러시아 같이 까칠한 나라들도 미국이 계속 세계의 패권 국가로 남아있길 내심 바라고 있다. 왜? 그래야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유지되므로 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선한 나라다. 선한 지배자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군사력만이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의 지배 아니면 세계의 혼란. 그 중간은 없다. 무슨 집단 안보, 국제사회, 동맹 이런 것들은 다 허구이자 환상이다. 미국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세계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무슨 뭐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대화하고 웃기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평화와 민주주의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미국의 군사력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뭐냐? 미국의 군사적 정복이다. 뉴욕타임즈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있죠? 토마스 프리드만. 뭐 이 사람을 네오콘이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세계는 평평하다. 뭐 올리브 나무와 뭐 렉서스 어쩌고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토마스 프리드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90년대에.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맥도날드라는 거는 미국적 문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햄버거죠. 햄버거인데 미국적 문화의 가장 상징이에요. 맥도날드, 쉽게 말하면 미국식 문화를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필요하다. 맥도널드 더글라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입니다. 즉 미국산 무기가 필요하다. 미국산 무기를 활용을 해야 미국식 문화를 퍼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미국은 선한 지배자다. 미국의 군사력만이 세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 미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확대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속 군사비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비를 계속 확대시키면서 특정한 지역의 지역 패권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미국은 모든 부문,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누려야 한다. 즉 이거를 이제 Full Spectrum Dominance라고 하는데 전방위 지배, 어떤 지역, 어떤 부분에서든 미국의 군사력은 언제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미 1996년부터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여전히 위기의식을 주장을 해요. 냉전 때는 소련이 가장 큰 위협이었는데 소련이 사라지고 난 지금 또 더 큰 위협들이 뭐 이슬람이니 뭐니 국제자니에서 더 큰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을 언제나 압도적으로 우위에 놓게 해야 된다라는 게 2세대 네오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주의.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 리얼리즘 세력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 태도를 취합니다. 냉전 시기까지만 해도 네오콘하고 현실주의 세력은 일정하게 좀 연대를 했다고 그래요. 소련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있어서. 그러나 냉전이 끝난다면은 예를 들면 키신저 같은 대표적인 현실주의 전략가에 대해서 아주 경멸합니다. 키신저에게는 도덕성이 없다. 이 사람은 힘만 숭상을 하지 도덕성이 없다. 미국적 가치, 미국적 자유와 인권이 정말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뭐 좀 부도덕한 사람이야. 또 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미 합참의장이 됐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한 콜린 파월. 콜린 파월이 사실은 91년 걸프 전쟁을 지휘했던 합참의장이었죠. 근데 콜린 파월에 대해서도 이 군사 지도자가 너무 신중해.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뭐 이제 98년도인가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매딜린 올브라이트가 그런 말까지 하죠. 그 콜린 파월이 맨날 미국 군사력이 뭐 굉장히 우수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기관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자랑하는 미군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엿먹이는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 네오콘들은 이 현실주의자를 비판합니다. 비판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현실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미국이란 나라의 국익을 추구하고 또 중요한 거는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제를 해야 된다.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네오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야말로 뭐 종교인과도 같은 확신이 있는데 이들의 목표는 세계 질서를 미국의 이미지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가치는 인류 모두가 따라야 될 보편적 가치예요. 따라서 미국적 가치를 반대하는 놈들은 용납해서는 안 돼. 왜? 미국적 가치에 대한 반대를 일단 용납하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나가서 나중에는 미국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1930년대에 미넨협정이 그랬고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 패배가 그랬다. 미넨협정은 전쟁으로 나갔고 베트남 전쟁 패배는 물론 이제 네오콘들의 자칭 네오콘들의 활약으로 막았지만 앞으로도 미국적 가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놔뒀다간 미국 이 보편적 가치인 미국식 자유, 인권 제도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네오콘의 주장들, 미국은 선한 지배자고 미국식 가치는 보편적이고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 네오콘의 담론이 90년대 말이 되면 적어도 정책 결정 권, 뭐 보통 이제 벨트웨이라고 하는데 워싱턴 주변을 도는 순환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 미국의 대정책이 결정되므로 이제 벨트웨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주류적 담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지가 있어요. 미국은 보통 이제 대개 다 신문들이 지방지입니다. 도시 단위로 발행되는데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사실은 약간 전국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서부 해안의 LA 타임스, 그리고 이 경제계에서 보는 월 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전국지나 다름없는 영향력 있는 신문들의 논설위원 중에 네오콘들이 반드시 하나씩 다 있게 됩니다. 90년대 말이 되면. 그리고 미국 대외 정책에서 가장 주류라고 할 수 있는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에 이제 네오콘들이 많이 기고를 하기 시작하고 또 미국 기업연구소 AEI,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싱크탱크 등을 통해서 네오콘적 담론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요. 이게 말하자면 미국 대외 정책의 기본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뭐 네오콘들의 주장이 옳았다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대기업이나 뭐 금융가나 뭐 갑부들이 엄청나게 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서 스피커를 이제 키워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냉전이 의도치 않게 예상치 않게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승리주의라는 게 퍼져요. 승리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겼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행동이나 이것들은 다 우리가 옳았다는 걸 입증한다. 이제 무엇을 해도 괜찮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옳으니까. 심지어 뭐 역사의 종언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미국이 말하자면 냉전을 이겼고 미국은 자유와 인권과 뭐 기회와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해도 돼. 다 가능해. 그리고 미국을 세계의 지배자로 유일한 지배자로 만든 냉전이 끝난 다음에 유일한 지배가 됐으니까 유일한 지배자로 만든 미국식 가치와 제도를 퍼뜨리는 게 뭐가 문제야? 좋은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이 네오콘적 담론이 그 미국의 대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 2세대 네오콘의 첫 번째 구체적 실천 과제가 제시됩니다. 그게 뭐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자. 레짐 체인지를 하자. 왜? 미국식 가치와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독재자니까.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1998년부터 이제 클린턴 행정부의 거의 이제 말년이죠. 네오콘들이 어떤 조직을 만듭니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for New American Century, PNAC,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기구를 만드는데, 이거는 뭐냐면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는데 21세기도 미국의 세계로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여기에서 1998년 1월부터 뭐 여러 네오콘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신문 광고도 내고 하면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타도를 클린턴 정부에는 바로 실행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네오콘들이 후세인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면
중동 지역 전체의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후세인 정권 타도는 곧 이라크의 민주화를 의미하고 이라크가 민주화되면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 전체가 민주화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처럼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미국식 가치화 제도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적극적 대외 정책을 펴므로써 미국 대외 정책이 보다 더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중동 지역이 민주화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이 되면 미국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 자유와 인권과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관철이 됩니다. 1998년 10월 달에 미국 의회에서 이라크 해방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요. 압도적인 표차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라크 해방법의 요체는 뭐냐면 클린턴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타도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배정이 됩니다. 9,900만 달러. 1억 달러, 일부러 1억 달러 밑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 문제에만 레이저처럼 집중하겠다고 그랬지 군사 문제에는 웬만하면 안 나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라크 해방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남의 나라를 해방시킨다는 거를 미국에서 통과시키냐. 이미 냉전이 끝나면 주권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미국은 세계의 지배자니까 마음대로 이라크, 세르비아, 막 코소보 나라도 만들고 나라도 없애고 막 이러는 겁니다. 자, 이 명분은 그거예요. 미국적 가치를 반대하는 후세인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중동 지역도 민주화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도 활성화시켜서 세계를 더욱더 민주주의의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실상은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이라크란 나라가 미국이 주장하는 민족 자결을 너무나 잘 시행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라크란 나라가 미국 말을 듣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그 80년대를 얘기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라크란 나라가 이게 건국 이래 서방에게 쉽게 놀아나지 않은 나라예요. 우선 1958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함을 미국 해군을 중동 지역에 파견합니다. 개입은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1960년도에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의 창립 멤버이고, 1973년도에 중동 산유국들이 유가 인상할 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970년대 이후에 이라크 석유 개발을 소련과 함께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사우디는 미국과 함께 석유를 개발했죠. 이란은 영국이 개발했죠. 그랬다가 이 모사데크 정권이 1951년도에 이란 석유자원 국유화를 발표하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CIA하고 영국의 MI6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복시켰죠. 그런데 1970년대에 이 후세인은 소련하고, 물론 미국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야. 미국이 경계했기 때문인데 어쨌든 소련과 석유자원을 개발합니다. 따라서 언젠가 이 이라크는 미국이 손을 봐줘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79년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나니까 이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또 부추겨가지고 이란과 이라크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1980년부터 88년까지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를 다 도와주면서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88년도에 이라크가 이깁니다. 압도적 승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란이 패배를 자인했기 때문에. 이 의미는 뭐냐? 이란은 아랍이 아니죠. 페르시아인들이죠. 근데 이라크가 이란과 싸워서 이겼어. 그 의미는 뭐냐? 그리고 그때까지 1979년까지는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인이었어. 근데 이라크가 이겼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라크가 중동 지역 또는 아랍 국가들의 맹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중동 지역에 새로운 지역 패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년 8월 달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도 이제 약간 미국이 좀 덫을 놨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91년도에 걸프 전쟁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 군대를 격퇴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후세인을 권좌해서 끌어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미국은 계속 경제 제재를 하고 비행금지 구역이란 걸 설정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때문에 수돗물을 소독할 수 있는 화학약품이 못 들어가서 약 10년 동안에 5살 미만의 이라크 어린이가 최소 50만에서 7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후세인이 건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라크를 없애지 않으면 중동 지역 전체가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후세인을 제거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실제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몇 개의 히트리스트가 있었어요. 요런 놈들은 다 날려버려야 돼. 왜? 미국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뭐 북한, 이란, 쿠바 같은 나라도 물론 있지만 이 밖에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라크인 거예요. 이라크가 왜? 이라크는 1970년대까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였어요. 70년대 말에 이라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0달러 가까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0달러, 1,000달러에 도달한 게 77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라크가 한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였던. 게다가 여성들도 전문직에 진출해가지고 의사, 변호사에서 어쨌든 이 사회주의 정권이고 비록 독재적, 그러니까 국민들을 감시하는 독재 국가였지만 생활 수준이나 여건은 굉장히 신장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네오콘들이 98년부터 본격적으로 후세인을 날려버려 했던 겁니다. 결국은 클린턴은 그 과업을 못했고 아들 부시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뭡니까? 2001년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는 1979년부터 89년까지 있었던 아프간 전쟁에 참가한 아랍 아프간들, 즉 여러 나라에서 온 아랍 전사들을 미국이 돈을 대고 사우디가 돈을 대고 파키스탄 정부국이 훈련을 시켜서 소련군에 대항시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사마 빈 라덴의 지휘 아래 반미로 돌아선 건데 그 오사마 빈 라덴이 그 미국에 대한 테러를 지휘한 건데 미국은 엉뚱하게도 9.11 테러의 배후에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있다라는 거짓 주장을 했죠. 후세인 정권은 세속 정권이고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하고는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걸프 전쟁 이후에 핵이라든가 생화학무기 개발이 금지됐고 실제로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9.11 테러의 배후에 후세인 정권이 있고 후세인 정권이 아직도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받지 않고 2003년 3월 달에 이라크를 침공한 겁니다. 즉 이라크 정권 교체는 90년대 이래 네오콘 또는 미국의 제도권의 수건이었고 그거를 9.11을 빌미로 강행을 했던 거예요. 2003년도 초에 그 2세대 네오콘의 아주 중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크리스톨 그리고 로버트 케이건이 어떤 신문의 기고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이제 이라크 침공을 계속 이제 부추기는 거죠. 진정한 세계 안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그다드라는 중간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후세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바그다드는 아무나 가지. 그런데 진정한 사나이라면 테헤란을 가야지. 그 당시 미국의 목표는 우선 이라크를 날리고 그 다음에 이란의 이슬람 정권까지도 날린다. 그러고 나서 세계 에너지 자원의 약 3분의 2가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요충지인 중동 지역을 미국의 지배력 하에 놓음으로써 미국의 세계 지배를 영속화하겠다. 에너지 자원을 장악을 하면 유럽이든 러시아 정도만 빼놓고는 유럽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대중동 모험 2001년 9월에 아프간 침공, 2003년 3월에 이라크 침공이 실패로 끝났죠. 그거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했고 그 모든 이 대중동 모험을 진두지휘했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사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이 미국의 대중동 전쟁은 2021년 8월까지 계속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은 끝내겠지만 아프간 전쟁은 9.11 테러랑 관계가 있으니까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지라고 그래가지고 미군 증강시켜서 계속 2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라크에서는 2011년도에 군사개입이 끝났고 아프간에서는 20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끝을 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쟁을 안 하나 보다 했더니 불과 반년 만인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냉전이 끝난 이후에
특히 냉전이 끝날 때 독일 통일을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소련의 독일 통일 용인,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해도 좋아 라고 소련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2차 대전 때 독일의 침략으로 소련 사람들이 최소 2,500만에서 3,0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통일이 돼? 겁나죠. 그러니까 독일 통일 좋아. 그 대신에 나토를 단 1인치도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불과 3년 뒤부터 그 약속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토가 러시아 국경으로 간 겁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나토 동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동 전쟁을 20년이나 했는데 그래서 뭐 전쟁 비용이 뭐 최소 3조 달러에서 크게는 8조 달러까지 보는데 얻은 게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실패하고 미국 경제는 개판되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 명망도 떨어지고 또 특히 대중동 전쟁으로 인한 그 난민들이 대략 한 6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이 극우화되고 불안정해지고 하여튼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중동 전쟁을 왜 했으며 잘한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과연 평가와 반성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바로 6개월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칫하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건 인류의 종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 경고 이런 게 현재 미국의 제도권 내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미어샤이머라든가 뭐 제프리 섹스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뭐 스코트 리터 등 뭐 또 전 CIA 분석가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말하지만 적어도 제도권 언론은 안 나옵니다. 제도권 정치권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미국식 가치가 보편적 가치고 이것은 군사력으로도 세계에 퍼뜨려야 돼 라고 하는 네오콘의 담론이 아직도 미국의 주류 정치, 학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베트남 전쟁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거 실패했어. 잘못한 거야.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국식 자유와 인권을 주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실패야 라고 진솔하게 반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로버트 맥나마라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선 1961년부터 67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략 지상군을 파병한 65년부터 한 1년이 지난 66년부터 이게 안 되는 모양이네? 해서 펜타곤 페이퍼를 이 사람이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식 자유와 인권을 남베트남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샀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책이 맞았나? 베트남 전쟁을까지 이르게 된 그 정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 그래서 자그마치 7,000쪽에 이르는 문서를 해서 만든 건데 극비 문서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되돌아보자. 우리가 왜 베트남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됐나? 그거를 장관시킨 거예요. 그걸 다니엘 엘스버그라는 정책 분석가가 보고 이게 미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말하는 것하고 실제 일어난 일하고 다르구나 해서 다니엘 엘스버그가 뉴욕타임스에 제보를 해서 폭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맥나마라는 95년도에 In Retrospect, 과거를 돌아보며 라는 자서전을 냅니다. 일종의 참회록이에요. 여기가 의도는 좋아하는데 결과는 나빴어. 물론 맥나마라가 참고로 이 자서전을 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죠. 왜? 그때 미국과 베트남이 화해를 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려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는 그것이 미국의 주류 의견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상당수 사람들이 잘못된 전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콘한테는 그런 반성이 없어요. 미국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그리고 선한 지배자야. 이런 확신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전 세계에 퍼뜨려야 돼. 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를 이제 보편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이념과 막강한 군사력이 결합하면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태가 그러한 겁니다. 지금 뭐 미국 내 뭐 그게 군대가 됐건 또 무슨 뭐 외교관이 됐건 제도권 학계가 됐건 언론이 됐건 대다수가 이런 네오콘적 세계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겁니다, 사실. 베트남 전쟁과 그 여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놓고 보니까 20회 이상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가 사실은 이게 이 세계사의 진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잘했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부의 불평등, 또 기후위기, 또 핵전쟁 위기 같은 거의 뭐 인류 종말과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60, 70년대에 그러한 그 뭔가 좀 이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거는 제도형 정치권에 의해서 외면되고 스스로 위험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 60, 70년대, 특히 이제 70년대를 마무리하면서 70년대에 어떤 제기됐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닉슨이 중국, 소련과 화해를 했다든가, 또는 뭐 제3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새로운 국제 정보 질서 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자주적 삶을 위한 노력을 그런 선언을 했다든가. 그것도 중요한 거는 1972년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내가지고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다.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다 묻혀졌죠. 다 묻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어떤 종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70년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 좀 뭐 건설적이랄까? 좀 보다 공정한 세계를 위한 그런 제안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